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제 때가 왔습니다.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근데 파이널이 사실은 시험 치기 직전에 해야 파이널이거든요. 근데 사실 시험하고 지금 많이 남았어요. 무려 이제 50일 가까이 남은 이 시점에서 파이널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지금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의 최종 범위라고 설정하시고 이 범위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겠다 이렇게만 보십시오. 그러니까 범위를 좀 가둬두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제가 80점 이상 고득점을 중심으로 풀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의미도 없고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 점수 받는 겁니다. 기본 점수를 받는 거. 기본 점수는 최소한 어때요? 65점, 70점 돼야 기본 점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이제 전제를 해갖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행정사 문제는 아시다시피 기출문제가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는 추세이긴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또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 어떨까? 이런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은 제가 이제 7편 중에서 1편은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 갈 겁니다. 그래서 1편이 왜냐면 이런 지향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의 반복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1편은 기출 지문을 중심으로 보고 2편, 3편은 좀 달라요. 좀 다르고 다시 이제 인사, 재무 파트하고 지방행정 파트는 기출 지문 다시 데려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최근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내용을 좀 언급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핵심 정리와 지문인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건 단원별로 들어갔고 오늘 볼 내용은 3편까지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총론, 그 다음에 정책론, 조직론 이렇게 3편인데 사실 진짜 빠도 돼요. 빠도 돼요. 그래서 이거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지문으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행정사 기출 지문이 있고 그 다음 기타 이제 지문이 있는데요. 1편은 일단 행정사 기출 지문은 좀 구성했으니까요. 한 8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있으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그거 따라가서 공부하시면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순서 바꿀까 하다가 그냥 그대로 위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풀리다가 해서 좀 안 풀리면 어때요? 되돌아가서 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는 내일쯤에 체크리스트표 하나 드릴 테니까 체크리스트에다가 공부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아니 그러니까 빠진 부분, 빠지지 않는 부분 이렇게 체크하는 거 내일 드릴 테니까 이건 내일 좀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자료는 이렇게 배부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자료는 배부된 자료 보시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은 우리 이제 이 정리집을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개로 띄올려 해갖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바로 이제 최근 개정사항에 대한 얘기 조금 좀 언급해 놓고 하겠습니다. 최근 개정사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하고 조금 다른데,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매치가 좀 덜 되네요. 자, 일단 이제 교재에 있는 거 프린트 가지고 봅시다. 프린트 가지고 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프린트에 보시면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은 6월 5일 시행입니다. 저 뒤쪽에 가십시오. 바로 뒤에 가면은 프린트 있어요. 네. 자, 자, 정부조직법이 이제 6월 5일 시행이거든요. 그럼 6월 5일이면은 우리 시험하고 관련이 없죠. 따라서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나오지 않으니까 이건 뭐 상관없어요. 그냥 다만 그냥 참고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보훈부가 이제 처에서 부로 승격하면서 정부 조직이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19부, 18부, 19부로 바뀌면서 처가 하나 줄었죠. 그래서 3처로 줄고요. 그 다음에 제외동포청이라고 해서 외교부 소속으로 하나 좀 신설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건 이제 참고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라는 부분이 이제 추가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 파트가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자꾸 이제 변경이 오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밑에 이제 언더라인 되어 있는 거 볼게요. 그래서 작년 12월 27일 날 이제 시행됐던 제도인데 이 보면 8호에 보면은 성폭력 범죄라든가 음란물 유포죄라든가 어떤 스토킹 범죄가 이제 추가됐죠. 이런 내용 이제 새로 바뀌었다라는 거 이렇게 한 번만 보시면 돼요. 뭐 더 볼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 위로 쪽 올라가면은 피성년 후견인
이런 건 여러분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피한정은 아닙니다. 피성년만 해당돼요. 피한정은 포함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미성년자도 포함 안 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하고 그 다음에 피한정 혹연이는 여기 대상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럼 이쪽 어때요?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이것 때문에 7급 공채의 연령이 인하됐어요. 종전에 20세에서 18세로 인하된 게 하고 영향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신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확하게 하면 내년 공부하실 분들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건 거의 이제 지금 시절 내년 얘기한다면 그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안 보셔도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새로 출범하거든요. 근데 명칭 바뀐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022년도 개정된 사항으로 되돌아갈게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개정된 사항에 대한 체크는요. 이거는 이제 사실 2022년도에 바뀐 부분은 올해 시험 문제에서 약간 이제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국가직구 공채 문제에서 요 내용이 한 문제 정도 이제 새로 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바뀐 사항을 이제 물어본 내용이 좀 들어갔는데 어쨌든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공권에 대한 부분은 주민 소환만 빼고 다 18세로 바뀌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전부 다가 18세입니다. 다 18세고요. 딱 하나 주민 소환만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19세, 요것만 이제 그대로 남아있고 국민투표는 어차피 관계없어요. 왜냐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는 문제니까 이건 필요 없는 사항이니까 지워버리시고 그래서 요 부분만 이제 바뀌었던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18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18세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전부 다 18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국가제도와 지방제도에 대한 비교 개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건 이제 참고로 지방행정 공부할 때 참 헷갈리는 것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국민발안과 주민발안이 있는데 현재 우리는 국민발안은 없습니다. 없고 주민발안인데 이 주민발안에 대한 것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조례발안이고 또 하나가 규칙발안이거든요. 근데 조례발안에 대한 부분하고 규칙 중에서 규칙발안에 대한 부분이 올해 시험 문제가 이제 새로 나왔어요.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나왔어요.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 아직 작년이지, 그죠? 작년에 새로 도입된 제도, 이거 묻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 청구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청구고요. 그 다음에 뭐 주민소송, 이런 거 있는데, 일단 뭐 지방제도는 다 들어있어요. 다만 국가제도에서 아닌 것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국민발안은 없고요. 그다음 국민소송도 없고요. 국민소환도 없습니다. 이것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억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혹시나 해서 지금 이제 체크한 거니까 자,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주민감사 청구제도라든지요. 뭐 이런 내용에 대한 거 쭉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 파일이 조금 섞였나 봐요. 그래서 그냥 요 프린트 가지고 쭉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쭉 보시면은, 자,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은, 이거 이미 이제 작년도에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관 구성이 대립주의 외에도 자율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양갈로 두 번째 보면 가장 밑에, 주민발안제의 실효성 강화에 보면 규칙 의견 제출, 아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규칙 의견 제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발안은 현재 조례발안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칙 의견 제출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표현이 달라요. 조례는 발안하는 거고요. 규칙은 의견 제출이에요. 의견 제출이에요. 근데 이제 조례는 누구한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주민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하는 것이었고요. 규칙은요. 주민은 자치단체 장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소위 이제 작년도에 바뀌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바뀐 내용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일단 봐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의 권한 뭐 나머지 내용 쭉 있는데요. 다 지나갈게요. 다 지나가고 8번째 보면요. 특례시 제도가 있어요.
일곱 번째 볼게요. 일곱 번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양갈로 7번에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부울경이라는 특별연합이 작년도에 설치되었었는데 부산, 울산, 경남이죠. 그 부울경 특별연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울경 특별연합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고 없습니다. 폐지되고 없어. 사실 폐지라는 게 민망한 게 뭐 뚜껑도 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뚜껑 다시 닫은 거기 때문에 뭐 그걸 했다 하기도 좀 민망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특례시 제도가 있는데요. 인구 100만 이상에 대해서는 특례시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거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조례발안 주민투표법 다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요, 우리가 뭐 기본 수업 때 대부분 다 언급한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이제 본문 좀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본문 들어갔고요. 핵심 지문 정리인데요. 1편이 대략 한 80개 정도.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이 약 220개 가까이 되거든요. 220개면은요, 이건 30초에 한 문제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30초에 한 문제 풀으면 이게 해설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럼 답만 풀고 이제 되는데, 이런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 답도 미리 옆에 달아놨어요. 요즘 유행한 추세가 답 달고 공부하는 것이라면서요. 그래서 답부터 먼저 달아놨으니까 보시고 그냥 그대로 체크하시면 돼요. 요거는 딱 두 번, 세 번 정도 보십시오. 두 번, 세 번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볼펜을 하든가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할 때는 형광펜 가지고 그냥 쫙쫙쫙 끄면서 보십시오. 그러면 무난하게 한 세 번 정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버리세요, 그냥. 내 머릿속에 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각자의 머릿속에 좀 담으시고. 왜냐면 이게 자꾸 미련까지면 안 돼요. 왜냐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자료가 많아서 문제지, 그죠? 그걸 줄인 게 중요해요. 줄인 게 중요한데 이것저것 보시고 할 시간 없으니까 지금은 다 그냥 버리세요. 버리시고.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자, 앞에 있는 이제 기본 개념을 이제 우리가 요약서하고 좀 같이 매칭이 되는데요. 요약서에서는 이거 보시라는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걸 제가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약서를 옆에 좀 갖다 놓으시고요. 가장 이제 첫 번째 부분 2페이지 볼게요. 요약서 2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요약서 2페이지 보면은 이제 국가의 변천과 정부에 대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변천과 정부에 대한 부분이, 정부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기본 용어가 끝까지 가기 때문에 이걸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대를 입법국가라고 한다면은, 현대를 행정국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신행정국가의 모습이 있을 때, 이게 끝까지 유지가 돼요. 왜냐면은, 1편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조직론, 그리고 더 많이 나온 것은 특기잖아요. 인사행정, 재무행정입니다. 재무행정 파트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재무행정 파트에서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관지 극복, 실적주 이거하고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쭉 따라가면서 좀 보셔야 되는데, 근대 입법국가를 자유국가라 부르고, 그 다음에 자유국가라는 것은 시장의 기능에 맡기면은 자동적 조절된다. 이걸 다른 말로 쓰면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자동으로 조절된다라고 보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 변화가 오게 된 가장 큰 줄거리가 바로 1929년 경제공황 이후에 촉발됐던 여러 가지 상황이겠죠. 그래서 경제공황 이후에 나왔던 상황으로서 시장에 의한 자동적 조절이 붕괴되었다. 이른바 시장 실패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유보다는 이제 복지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게 되었던 상황. 그러나 이런 상황이 다시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문제가 1970년대 유가 파동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른바 정부 개입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걸 정부 실패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정부 실패가 오고, 정부 실패 오면 결국 이걸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될까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실패에 대한 극복이 1980년대 이후에 나왔던 이제 최근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 실패 극복에 대한 사실 크게 두 흐름이에요. 두 흐름인데 첫 번째는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정부를 혁신해야 된다라는 관점, 정부를 혁신해야 된다고 보는 관점, 이게 이제 신공공관료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얘가 강조했던 것은 정부 혁신입니다. 정부 혁신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업형 정부죠. 그래서 기업형 정부를 통해서 정부를 혁신하자. 그래서 이들은 시장의 논리, 또 가격 경쟁이라는 시장의 메커니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요, 경쟁과 효율성입니다. 이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은 이른바 고객적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 이런 시각은 이후에 가서 많은 문제점이나 비판점에 안게 돼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많은 비판점이나 문제점을 안게 되는데, 그 문제점의 비판점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판적 시각에 속한 것이 지나치게 기업의 논리로 접근한 결과 민주성, 형평성, 책임성이 떨어졌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주성, 책임성, 형평성 이런 가치들이 어때요? 민주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뭐가 나온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대안적 개념에 속한 것을 과거에는 뉴거먼스라는 말로서만 주로 많이 썼고요. 최근에 와서 이걸 여러 형태로 다시 더 나눠지는데, 뭐 대표적인 형태가 네트워크라든지, 자,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으로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많이 언급된 것이 뉴 퍼블릭 서비스입니다. 신공공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신공공 서비스는 여기에 대한 근본적 비판입니다. 그 근본적 비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해도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쪽은 뭐냐면 전통적 정부란 말이에요. 전통적 정부가 문제점이 있다. 이게 뭐였다? 정부 실패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극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전통적 정부를 다른 말로 쓰면 보통 우리가 관료제라고 많이 표현해요. 관료제적 패러다임 이렇게 씁니다. 관료제적 패러다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나오겠어요. 이른바 탈관료제의 개념으로 접근해도 좋아요. 자, 이렇게 풀어가도 좋은데 이런 어떤 관료적 비판과 함께 이제 등장하게 되었던 관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재비판적 관점, 이런 식으로 해갖고 1, 2, 3 이렇게 3단계로 풀어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우파, 좌파 이런 말로 많이 쓸 때 이 큰 정부를 강조하는 입장을 좌파로 부르죠. 그죠? 진보주의라고 부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좌파적 관점 또는 진보주의적 관점, 큰 정부적 관점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 속한 것이 우파. 근데 앞에 하고 그래서 신우파 이렇게 부르죠. 신우파. 보수주의적 관점. 국가는 어때요? 보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보수적 관점.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보는 좌파, 우파적 관점. 이렇게 해서 많이 풀어가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정부관은 이걸 얘기한 거죠. 정부관. 정부는 커야 되냐, 작아야 되냐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는 더 가버리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행정이 처음과 끝이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끝은 이 안에 대부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속에서 용어만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 용어만 좀 놓치지 않고 좀 가시면 좀 여기서 그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장 배경은 이걸 바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 배경은 요게 좀 이렇게 활용하시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그 정도 할게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쪽과 7쪽에 보면요. 정치행정의 유사점 차이점이 있어요. 유사점 차이점인데 이거는 이건 이제 기본 사항이지만은 챙겨둬야 돼요. 챙겨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사점에 뭐가 있고 차이점에 뭐가 있다. 유사점은 3가지 정도는 챙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 첫째 뭐죠? 관료제적 성격. 예, 그 다음에 수단성, 그리고 관리기법의 적용성.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챙겨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사점, 차이점 이 정도 이제 보시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일단은 좀 다 패스할게요. 나머지 다 패스해놓고요. 시장 실패에서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시장 실패 다시 얘기할 건데 그 내용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제 좀 진행하면서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마 예상이 됩니다만은 일단 처음에는 다 풀어한 척 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홀수만 풀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실 거라 믿어요. 그러니까 빈자리는 직접 채우도록 하십시오. 채우고 일단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부터 봅니다.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정부를 둘러싼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당연 얘기입니다. 당연 얘기거든요. 당연 얘기인데 이게 사지선다나 오지선다에서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하나 딱 떨어지면요. 판단이 잘 안 써요. 그래도 이 정도는 나아요. 이 정도는 나오는데 다른 표현들은 약간 애매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개념을 잡을 때는 이 OX가 좋습니다. 다음 OX 하다 보면은 이거 뭐다 너무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냥 답 달고 있잖아요. 줄 빨리 꺼놓고 이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표시를 제가 이래 놨는데 다는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자, 교재 보면은 이게 그 표시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행정의 개념이 기능적 개념이기 때문에 기능의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있다. 근데 없다예요. 없다가 아니고 있다는 거죠. 없다. 근데 해석이 더 어려울지 모르겠네요. 설명될 수밖에 없다 해서 설마 없다라고 보신 거 아니겠죠? 설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걸 없다라고 이해하시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해설할 때 제가 좀 신경 쓸게요. 해설집에 그 제일 단순하게 제일 좋아요. 제일 단순하게 좋은데 저는 이제 한국사 강의하고 싶었어요, 옛날부터요. 왜냐면 그 같이 만나는 거 없이잖아요. 양쪽 중에 하나 줄 서면 돼요. 야, 너 나쁜 놈, 나 좋은 놈. 행정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얘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는데 중간에 너무 많아요. 이건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다가 말싸움이에요, 진짜. 이런 게 강한 분이 있고 약한 분이 있어요. 이런 강한 분들은 행정 조금만 공부하고도 점수 잘 받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한 3회도 공부하고 있잖아. 점수 뭐 70점, 80점 나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큰 거 보면 화나죠, 그죠? 나는 6개월 했는데 점수 하나도 안 오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뭐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막 쑥쑥 오르라고 그 기출문제만 가지고 공부했어. 난 합격했어. 뭐 이런 게 나올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던지고 싶은 이런 느낌 그게 안 나요? 사실은 그래요, 그게. 사실은 뭐 저도 옛날 공부할 때 그랬고요. 객관식 빨리 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있어요. 진짜 객관식 귀재들이 있어요. 공부 얼마 안 해요. 2달 공부하고 있잖아. 합격해요. 와, 진짜 부러웠어요. 근데 2차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2차를 8년간 했어요, 그분은요. 진짜 오래 했어요. 객관식은 정말 잘해요. 객관식 얼마나 잘했냐면은 9급을 3번 되고 7급을 3번인가 4번 되고요. 그리고 5급을 2번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신이 존재해요. 우리 주에는 신이라고 소문났어요, 진짜요. 근데 설명을 못 하셔요, 그분은. 객관식 잘하시는 분 그래요. 이게 왜 그런데요? 그거 몰라, 이거야. 이거지.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2차에서 이게 안 되는 이유예요. 2차는 논리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잖아요. 1차 공부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차가 백그라운드 지식을 형성한 건데 그거 빼놓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있다. 자, 그 다음 오늘날에는 행정에 대한 개념적 해석 계속 확대되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응? 행정이라는 개념은 사회가 그만큼 사회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행정이 팽창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의 기능도 그만큼 팽창하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행정의 개념도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최근 들어서 제가 제일 빨리 말합니다. 자, 행정은 공익을 지향하며 공공문제 해결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한다. 그렇죠? 행정은 뭘 추구한다? 공익을 지향한다. 그래서 기업하고 차이점, 경영하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경영과 차이점이 공익과 사익이냐 이런 문제죠. 이렇게 보는 게 시각이죠. 그 다음에 5번. 오늘날 정부가 공공 서비스 생산과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 이건 뭐 당연히 틀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결국 이제 행정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일 많은 해석은
행정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고 규제를 한 것이다. 이게 제일 대표적이에요. 이걸 잘 설명한 게 2편에서 정책의 유형이거든요. 2편 정책 유형에 보면 정책이 뭐 있다? 세 가지 얘기하거든요. 예, 분배 정책, 규제 정책, 그리고 또한 재분배 정책이에요. 근데 재분배 정책은 요거 관계없이 어때요? 복지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세 가지가 기본 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의 모든 파트에 계속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공 서비스를 누가 해야 될까라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정부만이라는 개념에서 지금은 어때요? 다양화시키자. 예. 이걸 보통 우리가 민영화로 부르죠. 그래서 민영화를 통해서 하자. 이런 얘기. 자,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요. 행정사의 역할은 이쪽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이쪽. 규제에 대한 파트입니다. 이쪽에 대해 갖고요. 잘 모르는 분들 대리해서, 그죠?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서 폭렬 취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독점 틀렸고요. 그 다음, 행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가치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맞아요. 행정의 의사결정은 대부분 다가 가치 판단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행정은 대부분 다가 가치 판단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7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행정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 것은 행정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규제의 본질은 무엇이다? 예,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한 거죠. 예. 이걸 이제 보통 법학에서는 법규라고 부르죠. 법규입니다. 법규. 행정의 본질은 법규적 성격입니다. 자, 그래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본질이라고 봐야 돼요. 정부 하는 일입니다. 정부 하는 일도 하지마, 해라, 이런 것이 본질이니까요. 그래서 거리가 멀다가 아니고 이게 본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리 가깝다고 쓰긴 또 그런데 어쨌든 뭐 멀다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자, 그 다음에 7번이었고 아이고 덜 넘어갔구나. 자, 8번. 행정국가는 정책적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거 개념이 혹시 안 잡히시면은 지금에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직이라면 이런 거 건너뛰도 되지만 우리는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이원론, 이론론, 요 요약이 있으니까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지나갈게요. 그래서 행정국가는 정책적 이론론 입장이다. 아까 봤던 요 식입니다. 정책적 이론론이죠. 이론론 입장이다. 윌슨은 행정의 본질은 관리다고 본 거다. 그죠? 그래서 윌슨은 행정은 무엇이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이렇게 본 거죠? 행정의 본질은 정치가 아니라 행정의 본질은 관리다. 이렇게 본 시각. 자, 이렇게 본 시각이고요. 이거와 관련된 파트가 실적주의 등장입니다. 실적주의 등장. 그래서 인사행정의 실적주의는 바로 정치로부터 분리 독립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주의 역관주의 극복과 함께 나오게 되었다. 밑에 있네요. 그죠? 밑에. 그래서 1883년에 제정되었던 펜들턴법은 역관제 인사제도에 도입되었다. 아니, 역관제가 아니고 방금 얘기했던 실적주의. 그래서 역관주의는 머릿속에 딱 그려놓으세요. 역관주의는 뭐다? 정치 속에 행정이 있다. 네, 역관주의. 극복이 실적주의고요. 실적주의라는 건 결국 정치로부터 분리하자 이거죠. 분리하자. 그래서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켜보자. 그래서 정치, 행정, 이원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번은 1920년대, 30년대에 걸쳐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는 정통행정학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통행정학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행정관리설이라고 합니다. 올해 국가직 문제 중에 이렇게 나온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1900년대 과학적 관리가 있는데 1900년대 과학적 관리론이 쭉 발전했어요. 1930년대 귤릭에 의해서 행정관리설로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귤릭의 행정관리설의 출발점은 과학적 관리에서 왔지만은 얘보다 얘는 똑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귤릭이 의한 걸 유명한 POST, CORB, 포스코브란 말 쓰게 되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면 최고 관리자가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귤릭은 최고 관리자의 기능으로서 이렇게 7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얘기했거든.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과학적 관리론에서 포스트 컵을 강조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틀렸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거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그래?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 다 했잖아요. 뒤에 문제 안 보고 풀어서 그래요. 이런 거는 그 뒤에 더 맞는 문제 있었거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맞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행정관리설로 자리 잡게 돼요. 행정관리설, 균리에 의해서 체계화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초기 이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1930년대 등장했던 정책적 이원론은 행정의 정책 형성 기능을 중시하였다. 자, 여기 보면 정치, 행정, 이원론, 이론론이잖아요. 그죠? 이런 건 이제 충분히 맞추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행정, 이론론. 자, 그 다음에 13번. 1940년대 이후에 행태주의는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하여 사실 판단적인 것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예. 맞죠? 맞죠? 사실 판단, 과학화. 그래서 정부 이제 사실 우리가 다음에 이론 뒤쪽에 가서 볼 상황이지만 미리 당겨서 보자면요. 행정학에서 행태주의하고요. 신행정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냐 이거죠. 이게 왜 많이 나오냐 이거죠. 그거는 행태주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배경이 있잖아요. 얘가 나온 건 1940년대, 50년대 사회가 안정화된 사회예요. 안정화된 사회. 또 하나 더 미국의 번영입니다. 잘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 미국이 잘 사는 나라. 어디나 내가 잘 살면은 남을 도와줘요. 내가 배고프면요. 옆에 있는 사람 다 때리게 돼 있어요. 미국은 요때까지는 아주 잘 사는 나라였고 80년대부터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쁜 친구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얘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사회적 문제죠. 사회적 문제. 그래서 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이거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940, 50년대 안정화된 상황 속에서 행태주의가 나오면서 행태주의는 뭐죠? 학문, 이론. 그래서 과학성이 추구해요. 과학성을 추구하자. 이건 이제 사실만 연구하고 가치는 배제하자. 가치 중립. 예.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신행정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처방성. 근데 보통 처방성 대신에요. 왜 이렇게 많이 써요? 기술성. 기술성이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처방성을 추구하자. 그래서 가치를 연구하자 해서 가치주의 행정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핵심입니다. 이건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두 개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였다? 바로 과학과 처방성의 문제 때문이기도 해요. 이걸 또 달리 쓰면 어때요? 보편성과 특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뭐 장단한테 이번 시험에 당연히 또 나올 겁니다.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요. 어쨌든 이 안에서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13번 당연히 이제 맞는 표현이었고, 그 다음 14번은 정책적 이론론은 경제 대공황 이후에, 그죠? 1930년대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뉴딜 정책, 정부의 적극적 역할. 예, 14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면서요, 뭐 거스르지 않으면 돼요. 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그냥. 여기는 지문이 있잖아요. 그냥 기출 지문이니까요. 그냥 자꾸 읽으세요. 읽어갖고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 이러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이었고요. 그 다음 또 15번. 이런 거 이제 학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신경 쓰이거든요. 디모키라는 사람도 있고 애플비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몰라 뭐 그 사람이 있었지 뭐 이러면 돼요. 근데 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나왔던 학자들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처음에 누구였죠? 이 앞에 우리 행정관리설 윌슨, 귤릭.
그냥 두 명만 알고 하시면 돼요. 더 많이 아시네요. 예, 화이트도 있고, 뭐, 여러 친구 있어요. 그죠? 얼릭도 있고, 뭐 있어요. 근데, 이거 두 명 알면 충분합니다. 정체행정 이온론. 정체행정 이온론. 그 뒤에는 이론론에 뭐 이런 학자들 있죠? 그래서 정체행정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배타적이 아니라 협조적이라고 본다. 이런 거. 이런 거는 과거에 다른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정체행정 이론론은 행정의 정치적 기능을 강조한다. 그죠? 이론론이죠. 그죠? 네. 이론론이죠. 정책 기능을 다른 말 쓰면요. 정책 결정 기능. 또 다른 말 쓰면요. 가치 판단 기능.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행정의 정책 기능, 정책 결정 기능, 가치 판단 기능. 똑같은 표현입니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이거만 좀 챙겨두십시오. 그 다음에 정책행정 이론론을 인사행정에서 공부할 때 뭐가 된다? 실적주의라고 했죠. 실적주의. 실적주의와 관련된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18번. 우드로 윌슨은 정책행정 이론론과 관련된다. 정말 고전적 지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고전적이에요. 근데 고전적인데 계속 나온 거 보면은 계속 이거 출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 18번. 자, 19번은 행정은 경영보다 의회, 정당, 이익단체로부터 강한 비판과 통제를 받는다. 예, 여기서부터 이제 행정과 경영 유사점, 차이점에 대한 파트예요. 그래서 행정은 외부 통제가 많다. 타율적이다. 이렇게 씁니다. 외부 통제가 많다. 이렇게 써요. 외부 통제 많다. 그 다음 20번.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적게 받는다. 법적 규제를 많이 받는다. 자, 많이 받는다. 자, 그 다음 행정은 모든 국민에 대해서 평등성이 강조되지만 경영은 차별대우가 허용된다. 맞아요. 차별대우가 된다. 그 다음에 행정과 경영은 능률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관리 기법을 사용한다. 예, 유사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사점에 보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료제적 성격, 그 다음에 수단성, 관리 기법의 적용성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다음에 23번. 협의의 행정과 광행정이에요. 이게 행정법에서 설명한 거 똑같아요. 행정법에서 늘 얘기한 게 어때요? 형식적, 실질적이라는 말 쓰잖아요. 형식적이라는 게 넓은 건가요? 실질적인 게 넓은 건가요? 실질이 훨씬 넓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란 형법전을 얘기하지만 그죠?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수없이 널려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처럼 똑같은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행정은 뭐죠? 형식적 기능만 얘기한 거예요. 법학으로 얘기하면 형식적 기능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부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만. 자, 그 다음에 과학성은 아까 했던 보편성 이쪽에 봤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과학성, 보편성 이렇게 봤습니다. 과학성, 보편성 네, 이렇게 봤어요. 행태론 이렇게 같이 세 가지 움직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이먼은 기술성을, 왈도는 과학성 이렇게 또 앞에 봤습니다. 그래서 요 행태론 하면요. 행태론 하면 다른 사람 다 빼버리고요. 사이먼만 가져가세요. 사이먼. 행태론 사이먼, 행태론 사이먼 이렇게만 딱 챙겨두세요. 아니 학자 많으면은 요 사람 챙기라는 얘기예요. 왈도는 요 신행정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행정에는 등장인물이 좀 더 많아요. 왈도, 프레드릭슨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어요. 굳이 이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이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이먼, 과학성, 이쪽은 처방성 이렇게 반대로. 자, 그 다음에 27번, 26번. 자, 행정에서 가치, 권위적 배분을 강조한 것은 행정 정책 특성을 나타낸다. 예. 이 표현이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란 말을 써요. 이걸 뭐냐면 정치, 정책. 그래서 정치, 정책. 이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턴. 데이비드 이스턴이라고 있어요. 안 쓴다고 해놓고. 자, 데이비드 이스턴이라고 있어요. 이스턴이라는 학자 주장한 게 가치 권위적 배분.
TV에 보면 꼭 뭐 학자들 나오면 꼭 외국어 꼭 쓰더라고요.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데요. 무슨 외국가 이거 그 화난 건데 처음 듣는 사람 와 이러는 거야. 나도 그랬을 줄 몰랐어요. 저도 그렇네요. 데이비드 이스턴. 포스코브는 아까 얘기했죠? 누가 주장했다? 귤릭.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뒤에 이제부터 나온 게요. 공유제라든가 요금제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공부가 조금 안 돼 있으면요. 지금에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보면은 교재는 2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아니 23페이지에 요약되어 있는 요약 가지고 보세요. 23페이지에 보면 요약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3페이지에 요약에 있는 거 보시면은 비경합성이란 비배제성이란 이거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비경합성이란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사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결국 이제 정부가 국민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것이 있어요. 그 제공한 것을 우리는 공공서비스라고 본다면은 이 공공서비스라는 개념은 다시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공재이지만 공공재 외에 요금제도 있고 공유제적 성격을 가진 것도 있고 민간제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때 공공재는 비경합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요금제는 비경합과 배제성이지, 그죠? 배제. 돈 안 내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얘를 같이 챙겨두는 게 좋단 말이에요. 전기나 가스. 돈 내라 이런 얘기, 돈 내라. 배제성. 공유제는 반대죠. 경합과 비배제성. 배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요, 공유지 비거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공유지 비거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본 것.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민간제나 사적제가 있어요. 민간제나 사적제가 있고, 그 중에 우리는 대부분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민간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치제만 예외로, 예외인 거예요, 예외. 예외로 가치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것이다. 대부분은 아니지만, 얘만 준다 이거죠, 얘만.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백신 얘기했습니다. 백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국민기초수급이라고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권자에 해당되면은 6가지 정도인가, 여기 해당되는 것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주거, 이런 거, 그죠? 의료, 교육, 그 다음에 뭐 생활, 몇 개 더 있는데, 예,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죠. 이런 걸 가치제라고 부른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자, 그러면 28번에서 공유제는 경합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다. 예. 이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지만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니지만 어려워요. 잘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십시오. 정리하고 이거는 갖고 다니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 29번. 유료제는 고속도로나 공원과 같이, 맞아요. 그래서 요금제. 공원과 같이 배제 원칙이 적용이 가능한, 배제가 적용 가능한. 그래서 이게 딱 잡혀야 돼요. 두 가지는. 자, 그 다음에 30번은, 순수 공공재 공급은 정부가 담당하지만 그 비용은 수익자 자신의 편익에 정비하여 직접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죠? 왜 작아졌죠? 일단, 비용은 수익자 자신 편익에 비례하 이런 표현이 있어. 이게 뭐냐?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요? 수익자 부담주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비용은 수익자 자신 편익에 비례하여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수익자 부담주의예요. 그러니까 수익이나 편익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한다. 이걸 수익자 부담주의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민간제의 특성입니다. 이거는. 요거는 무조건 민간제예요. 민간제.
자, 그래서, 자, 30번. 이거 틀렸죠? 그 다음 31번은 시장 실패 원인과 정부 실패 원인이 있어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원인은 혹시 공부가 이것도 정리 안 돼 있었으면 19페이지에 있는 거 보고 딱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19페이지 보면은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원인 비교한 표가 있어요. 두 개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표 가지고 좀 정리하십시오. 자, 비슷하지만은 달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살짝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 시험은 정부 실패는 거의 안 묻고 시장 실패 물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실패는 거의 한 번 안 물었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이 안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나만 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어떻게? 시장 실패.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2번은 이런 건 좀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32번은 공공서비스 성과평가의 객관적 기준 설정이 어려움은 무슨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공공서비스의 성과평가. 이건 누가?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때요? 명확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게 되면은 성과 측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된다? 정부 실패.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패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좀 약간 날이 서 있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33번. 자, 33번은 이제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 활동 같은 공공재의 독점적 성격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예, 이건 시장 실패. 그러니까 이제, 독점적 성격, 공공재, 이게 뭐냐, 공공재 존재예요. 공공재 존재. 공공재를 민간에서 공급하지 못한다. 공공재를 민간에서 공급하면 뭐가 된다? 시장 실패가 된다. 그래서 국방과 치안은 민간에서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얘를 만약에 민간에서 공급 시 시장 실패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는 무관하다. 이게 이제 요 표현 있잖아요. 자원 배분 효율성이란 말이 이게 시장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시장 실패를 알아야 이게 되거든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시장 실패란 말이에요. 얘가 떨어진 것이 시장 실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성은 당연히 뭐가 된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잖아요. 원인이 되잖아요. 자, 얘가 원인이고 이로 인해서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효율성 또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는 관련이 있겠죠. 그죠? 관련이 있겠죠. 이거 B자 안 썼다고 틀린 거 아닙니다. B자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관계없이 그냥 넓게 읽어줘야 돼요. 넓게. 그냥 문장을 읽다 보면은 내식으로 많이 읽어야 됩니다가. 내한테 유리하게. 나한테 유리하게. 나한테 유리하면 안 돼요. 출제 위원한테 유리하지. 자, 그 다음에 35번은 이건 뭐 전기수도 앞에 봤습니다. 요금제잖아요. 그죠? 요금제는 무슨 문제냐? 뭘 때요? 배제와 비경합성이잖아요. 이거 틀렸지, 그죠? 배제성. 이 기출문제집에도 해설 잘못 달렸더라고요. 보셨어요? 앞으로 책 쓰기 참 힘들겠습니다. 그런 거 다 갖고 가시면 좀 틀린 것도 있어야지. 자, 그 다음에 긍정적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이건 있잖아요. 외부 효과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 경제와 불경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경제와 불경제가 있을 때 두 개 헷갈리면은 외부 불경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오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외부 불경제 뭐 있다? 환경오염이 있다. 환경오염 뭐가 문제다? 과다 공급이 문제가 된다. 환경오염은 많아서 문제다. 이게 많아서 과다 공급이 문제가 된다. 반대 외부 경제는 과소 공급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과소가 돼요. 과소 과다가 아니고. 자, 그래서 36번 자 이렇게 보시고요. 아무리 빨리 가도 40문제 하기 어렵네요. 진짜. 자, 그 다음에 37번 코즈 정리. 코즈 정리라는 건요, 환경오염하고 연결된 파트예요. 근데 답은 이겁니다.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장에 민간에서 정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자. 이게 코어 정리거든요. 당사자 간 협상이에요. 이 말은 정부 개입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부가 개입한 것이 아니다. 코어 정리. 이런 건 새로운 방식이죠. 새로운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걸 논의할 시점이 왔으니까 하는 거겠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런 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야 이래. 이제 중국이 앞으로 한 20년, 30년 지나면 우리나라 상황을 따라올 겁니다. 딱 그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고 우리나라가 30년 전에 일본을 따라간 것처럼 딱 그래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마 가서 돈 벌려고 많이 한가 봐요. 자, 그 다음에 38번은 이거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일몰제. 일정 기간이 경과시 자동 종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시 자동 종결. 자, 그 다음에 39번은 본질적 가치입니다. 본질적 가치. 본질적 가치랑 수단적 가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본질적 가치에 속한 것은 자유와 평등, 그다음 공익, 정의, 형평성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민주성 이런 것들 여기 꼭 넣고 싶어요. 아니에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냐 묻지 마세요. 이거는 세행장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 공익, 정의, 형평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본질적 가치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다음에 이제 찾아서 보십시오. 찾아서 보시고요. 우리 교재는 332페이지 보면은 요약되어 있거든요. 요약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참고해 보시면 돼요. 아주 엄청 줄인 거거든요. 개념적으로 딱딱 집어서 나중에 좀 정리하세요. 정리하실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성이란, 능률성이란, 합법성이란 이런 식으로 딱딱딱 끊어서 좀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중에 이제 합법성이라고 있어요. 합법성 언제 강조한 거냐라고 할 때 합법성이라는 건 사실 근대에 나온 것이거든요. 근대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학에서 공부할 때는 법치국가가 나왔던 시점 아닙니까? 법치국가는 19세기잖아요. 그죠? 19세기 법치국가. 네, 법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행정에서는 입법국가로 부르고. 그 다음에 41번. 신공공관리로는 정책 책임과 법적 책임이라는 것 외에 시장적 책임이란 말 써요. 이게 바로 성과입니다. 성과. 시장. 그러니까 시장적 책임성이란 말 써. 시장적 책임성. 성과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안 따질게. 얘를 따질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달리 쓰면 어때요? 규칙이나 절차를 완화시키고 대신에 성과를 높이는 쪽으로 가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탈내부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규칙, 규정, 절차를 줄이고 대신에 뭐죠? 성과를 가져와라. 그래서 법적 책임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시장적 책임이 더 중요해. 이렇게 본 것입니다. 성과. 자, 그 다음 42번의 사회적 능률은 1930년대 인간관계론이죠. 이런 건 바로 지나갈게요. 자, 다음에 43번. 가해성이라는 거는 불확실성에 대한 중복을 허용하자 이런 얘기죠. 이런 걸 얘기하고요. 자, 44번도 가해성이라는 거는 환경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가해성은 증가한다. 그러니까 안정된 상황과 행정은 두 가지 상황이에요. 안정된 상황과 불확실한 상황 또는 유동적 상황과의 관계예요. 이 두 개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론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고전적 이론. 이쪽부터 행정 이론상 체제론이 돼요. 그렇지만 이런 걸 설명할 때는 가해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능률성, 가해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건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파트도 나온 거잖아요. 그 다른 파트에서 나오는데 결국은 최근의 관심은 불확실성에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요. 자, 일단은 높아진다. 그 다음 45번은 형평성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한다. 형평성이라는 부분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우리 이제 이 형평이라는 관점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가
롤스의 형평성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공리주의자들이 벤담의 이론, 공리주의자 이론하고 그 다음에 롤스 이론 이렇게 봐요. 그래서 다수의 행복, 소수의 이익 이겁니다. 다수의 행복이 중요하다. 이쪽 no. 소수의 이익도 소중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이죠. 그래서 롤스는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공리주의 관점이죠. 자, 그 다음에 롤스의 정의로는 사회적으로 최소의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차별적 이익을 약자를 배려한 겁니다. 소수의 이익을 배려하자 또는 약자를 배려하자. 자,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7번. 이제 공익의 두 측면이에요. 공익의 두 측면은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부분인데, 31페이지와 30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설은 딱 기억할 건 뭐죠? 집단주의 관점. 집단주의 관점. 예. 과정설은 개인주의 관점. 개인주의 관점. 집단주의 관점, 개인주의 관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에요. 두 가지 관점에 대한 이해고요. 그리고 이제 정의론도 오른쪽에 보면 정의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거든요. 정의의 순서 있어 이거. 정의 순서 이것도 자기자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기자.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 자유. 그 다음에 기획운동, 차등조정의 원리.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롤스의 정의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정설은 사회 조정입니다. 타협 조정입니다. 그다음에 실체설은 협상 과정에서 이 협상이 나와요. 타협, 협상, 합의 계속 나와요. 타협, 협상, 합의 이런 거 이제 전부 다 과정설이죠. 과정설. 자, 그 다음에 450번 과학적 관리로는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 인간관계론 이거는 좀 지나갈게요. 이쪽은 좀 그래도 쉬울 것 같아요. 이쪽은 정리를 따로 안 해도 아마 직접 풀어보십시오. 이거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55번 56번 신제도주의도 신제도주의가 있잖아. 전체적 문제보다 이렇게 지문 한 개씩은 나온다고 봐요. 이거는. 그래서 신제도는 공적 제도를 강조하는 입장이죠. 자, 그래서 공적 제도뿐만 아니라 비공적 제도도 강조하자. 그 다음에 행태주의는 가치 사실 문제를 구분하고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가 뭐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유와 평등을 지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행정 이념이죠. 가치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라는 자체가 어때요? 행정이 가치잖아 이게. 그러니까 행태주의는 가치를 배제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구체적 썼으니까 이렇게 된 것뿐이에요. 이렇게 나온 문제는 드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되겠습니다. 체제론도 이 정도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9번은 지문이 막 두 개가 이렇게 트위스트 된 지문이 어려워요. 트위스트 지문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A is 쭉 가고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트위스트가 그러면 얘는 맞고 얘는 틀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에요. 제일 쉬운 문제는 있잖아요. 다 똑같은 말을 갈 때요. 이건 제일 쉬운 거예요. 이중 하나만 고르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보세요. 가치 지향성과 기술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신행정이거든요. 신행정이거든요. 시장의 원리, 이거는 신공관리 맞거든요. 이거 약간, 문제 약간 변형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60번은 환경이란 파트가 나와요. 그럼 생태론입니다. 환경이 나오면 생태론도 있고요. 체제론도 돼요. 생태론도 있고 체제론도 돼요. 근데 주로 묻고자 한 것은 이런 식의 문장을 쓰면 주로 생태론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체제론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앞에서 두 가지 봤죠. 폐쇄 체제 관점, 개방 체제 관점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그런데 이 개방 체제 관점은
선진국 버전이 있고요. 개도국 버전이 있어요. 이 개도국 버전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생태론 비교행정 발전행정이에요. 생태론 비교행정 발전행정이에요. 선진국 버전 발전한 것이 체제론이에요. 체제론. 그리고 얘가 더 발전하면요. 조직론으로 넘어가요. 조직론으로 넘어가면 이게 상황이론이에요. 상황이론. 상황이론. 이걸 더 발전시키면요. 이제 거시조직이론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시조직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전략적 선택이론, 조직군 생태학 이렇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용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오늘은 얘기 안 할 겁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난이도가 이제 약간 높으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맥락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선진국 버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같은 경우에도요. 정부의 기능을 민영화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하여튼 뭐 크게 하면 다 틀린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축소라고 해야 되지 뭐든지 큰 정부, 팽창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축소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공관리 시장의 기재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예. 그 다음에 공공행정의 다양한 가치와 책임성의 문제. 이렇게 들어가면 뭘 문제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어려울 수 있는데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면요. 신공공관리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 밖에. 그럼 여기에 있잖아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신공공서비스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 자본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거나 얘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얘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치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딱 그잖아요. 딱 경제 논리만 딱 갖고 있어.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 논리만. 더 쉽게 얘기하면 돈만 가지고 얘기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쪽은 아니야. 그거 갖고 안 돼. 다양한 가치. 예를 들어 민주성.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기본적으로 행정은 두 가지 논리. 그래서 경제적 인간, 이기적 인간, 사익을 추구하는 인간, 이쪽은요 이타적 인간 이런 식이에요. 항상 이제 대비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논리가 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어쩌고저쩌고 하면 일단 신공공관리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다. 물론 여기서는 신공공 서비스를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는 신공공 서비스를 얘기한 건데요. 이거 대신에 신공공 서비스를 설명했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래서 얘와 대비된 개념 하면 일단 신공공 서비스 하십시오. 일단은 이게 왜냐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65번은 뭐 설명이 간단하죠. 그래서 얘는 시민을 뭘로 본다? 고객을 본다. 그죠? 관료는 마치 기업가처럼 행동한다. 이런 얘기죠. 예. 시민은 주인이다. 관료는 뭘 추구한다? 봉사자. 정부나 관료는 봉사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기업가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이기적 인간. 돈 추구하는 사람. 이쪽은 이타적. 이런 개념이거든요. 봉사자 역할. 이게 이제 기본 논리예요. 그래서 65번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65번 틀렸죠? 소비자니까, 그죠? 신공공관리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뭐 대충 적당한 자리에 꺼져 있네요. 신공공관리 뉴거번스 뭐 거의 정확하게 꺼져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는 이제 좀 풀어보십시오. 이제는 그래서 71번도요. 사회적 난제예요. 난제란 말이 있잖아요. 위키 드라마를 사악하다고 번역하지 말고요. 해결이 어려운 문제 이런 거예요. 해결이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에서 난제들,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이 필요하다. 이건 뉴거번스 이론입니다. 뉴거번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요. 거의 맥락이 다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뭐 풀어가신 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편 일단 여기까지 좀 강제 종료할게요. 강제 종료해야지 다음 시간에 정치학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 정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정치학 들어가겠습니다.